자, 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2번 건축 신고. 자, 그거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건축 신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건물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허가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경미한 건물의 건축이나 대손일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신고하면 된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건축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건축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와서 신고하는 거냐?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우리 좀 전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건물은 큰 거라고 그랬죠. 대형 건물. 따라서 건축 신고는 개념 자체가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하는 건 없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한번 보시면 자, 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미리 그 밑에 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보겠다. 즉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럼 신고하는 행위 그 박스에 4가지 정도 써 있죠. 자, 그거 거의 매년 물어봐요. 매년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신고하는 행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이내는 이하를 얘기해요.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자, 여기 이제 신고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건축 신고 첫 번째죠. 거의 매년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 먼저 봐요. 중축, 개축, 재축. 자, 요 중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 더 짓는 거라고 그랬죠. 더 짓거나 개축하고 재축은 철거나 멸실돼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그랬죠. 그러면 더 짓거나 다시 짓는다. 자, 여기서 항상 신축은 해당 사항 없어요. 중축부터 써놨으니까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신축은 해당 사항 없고 중축, 개축, 재축 더 짓거나 다시 짓는 면적이 얼마 이하면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이때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옥상에다가 옥탑을 더 지어요. 더 짓는 거니까 중축이죠. 옥탑 중축하는데 그 옥탑의 면적이 80제곱미터다. 그럼 80제곱미터 옥탑 중축은 허가받는 거예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죠. 왜?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이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짓거나 다시 짓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일 때 이때는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건이 좀 나아요. 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지역들을 우리 묶어가지고 비도시지역 이렇게 부르죠. 비도시. 자, 우리 국토법에서 크게 우리나라는 4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그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 지역들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니까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비도시 지역. 보전할 곳이죠. 비도시 지역인데 다만 이 비도시 지역이라도 개발 들어가는 곳도 있죠. 지구 단위계 구역. 요거는 제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세 번째 층수는 3층 미만. 자, 이런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려면 이때도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요건 자체가 3가지예요.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 지역에서 두 번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세 번째는 층수가 3층 미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건물을 건축할 때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숫자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니까 200, 세 번째니까 3층.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3가지 요건.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해석해 봐요. 자, 도시 지역에서 연면적 150, 층수가 2층. 자, 이런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요.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얘는 허가 받아야 되죠. 도시 지역이니까 자, 이런 소규모 건물이라도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 200, 층수가 2층. 자, 이런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이것도 허가 받아야죠. 200제곱미터. 자, 200 미만이니까 200제곱미터부터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칙대로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림 지역에서 연면적 150, 층수 3층. 자, 요 건물 건축한다. 요거는 허가예요, 신고예요. 요것도 허가 받아야 되죠. 3층. 3층 미만.
그러니까 3층부터는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반대석하면 도시지역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은 요 세 가지 요건: 비도시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게 딱 정리가 되면 세 번째 거는 먹고 가요. 세 번째 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손하는 거. 이것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손.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요게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신고 행위로서 제일 잘 물어보는 거니까 그 세 개만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세요. 건축 신고하는 거.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설 건물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가로 2번에 건축허가의 취소 그거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밑줄 필수적 취소라고 그래요. 반드시 허가 내준 것을 취소한다 그 얘기인데, 자, 박스에 보시면은 기획번. 자,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또 니은 1년 내 공사에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준 것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취소. 항상 논점이 되는 거는 기획번이죠. 자,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1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해버려요. 허가권자가 일일이 1년 내 착수하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죠. 좀 전에 건축주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착공 신고. 이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허가받고 1년 내 착공 신고가 안 들어왔다, 이때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건축 신고한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럼 경미한 건축일 때는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자, 신고했을 때도 몇 년 내 착수,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자, 허가를 받든 신고를 했든 우리 건축법에서는 착수 기간 몇 년 준다. 1년.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착수 기간이 길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1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는 반드시 취소하고요. 신고는 실효가 돼서 이제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건축 절차 이게 써 있죠. 건축 절차. 이 절차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축 절차 쭉 한번 말씀드렸죠.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건물 설계도면 첨부해서 건축주가 허가를 신청.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은, 즉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줘야 돼요. 그럼 허가 받으면은 착공 신고부터 하고 공사에 착수, 몇 년 내 착수, 1년 내 착수. 착수해서 공사하죠. 누가 공사요? 시공자가. 근데 시공자가 잘 공사하는지 감독할 사람, 감리자 지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 자, 몇 달 지나갖고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받는 절차, 그거를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사용 승인 이거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사용 승인. 허가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는 절차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와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겠죠. 허가권자가 공사 잘 끝났습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면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부 일반 절차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절대 뭐 이거 절차 또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절차에서는 옆에 이제 가로 4번 사용 승인 그거 하나만 볼게요. 이 사용 승인이 준공 검사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건축주는 건축 허가, 건축 신고한 건물 또는 가설 건물 건축 허가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 밑줄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해 주면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건물 조금이라도 오래 잘 쓰려면은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지 관리까지 우리 건축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자, 바로 1번의 유지 관리 책임자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밑줄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과 대지 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자, 얘가 우리 19회 때 기출 문제였어요. 그럼 건축법령상 건물 유지 관리 의무자는 누구인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럼 건물 유지 관리 누가 해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관리자. 자, 그걸 문제라고 물어봤어요. 참 쉬운 문제죠.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시험에서 물어봤으면은 참 문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물어봤죠. 그래서 유지관리 책임자는 소유자하고 관리자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2절 건물의 건축 파트죠. 그럼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축하고 건축한 건물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지 쭉 살펴봤는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제도는 뭐라고요?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우리 이제 기본서 나와가지고 기본 과정 가서 건축 허가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90페이지에 보면은 4절 건물의 대지와 도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건축법의 강론이라고 그래요. 건축 기준입니다. 자, 허가권자는 언제 허가 내준다 그랬어요? 건축법에 맞을 때 허가 내준다 그랬죠. 건축법의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 대지와 도로는 건물 건축하는 땅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 대지에다 건물 지으려면 일단 대지부터 튼튼하게 다져야겠죠. 그래서 대지 안전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대지에 건물만 지었다 너무 쌍막해져요. 조경도 해야 되고요. 또 큰 건물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 같은 공개 공지 같은 것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지에 대한 각종의 건축 기준들이 쭉 나오는 것이 4절 대지와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먼저 대지 한번 보세요. 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요. 건물이 있는 땅, 건물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니까 대지에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한 기준들. 첫 번째 안전 기준이요. 대지 안전 등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동그라미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럼 대지는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이게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은 장마철에 우리 비 많이 왔죠. 도로에서 대지로 물 탁 흘러 들어와 갖고 건물 침수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지하층 막 잠기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는 적어도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데 예외가 당연히 있어요.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다. 하수도가 그냥 잘 뚫려 있어 갖고 배수에 지장이 없어요. 또는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 이런 때는 도로보다 낮을 수 있는 예외가 있긴 있죠. 근데 원칙 대지는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자,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해봐요. 그다음 그 밑으로 가보세요. 가로 2번 대지의 조경. 자, 조경이라는 것은 땅에다가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좀 이쁘게 해라 그 얘기죠. 조경 기준인데 조경 의무라 그래요. 그래서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우리 조경 의무를 부과하는 대지 면적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그게 첫 번째 논점이죠.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조경까지. 그럼 왜 200제곱미터겠어요? 조경 두 글자니까 200 딱 맞는 거죠. 조경 두 글자. 그러니까 이 따갖고 200 이상이면은 조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경 의무의 예외가 있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라도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논점은 그거예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자, 그냥 말로만 들어두세요. 자, 녹지 지역이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비도시 지역. 녹지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 자, 녹지나 비도시 지역은 저 시골 같은 데 생각하면 되죠. 시골. 시골은 자연 조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자연 조경이 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또 조경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경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라고 하는데 일단 원칙은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조경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3번 보세요. 공개공지의 설치. 자, 공개공지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주는 공지, 빈 땅을 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개공지에 벤치 같은 거 설치하고 휴식터 같은 거 마련해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개공지에서 뭐 자유롭게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건물 안에서 담배 거의 못 피게 하죠. 그러니까 큰 건물 대지에 공개공지 설치해서 요새는 거기서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담배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건물의 주위에 보면은 사람들 모여갖고 담배 피고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 공개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개공지는 그래서 일반인에게 제공해주는 빈 땅 공지를 말 그대로 공개공지다라고 하고요. 저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의무요. 저 다음의 지역에서 다음의 지역 나오죠. 일단 그 박스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일반 주거지역 일자에다 동그라미, 준주거지역 준자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상업지역 상자, 준공업지역에 준자 동그라미 치셔갖고요. 자, 그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일준이하고 상준이. 역시 우리 이제 공법에서 친구들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준이하고 상준이 친구 이름처럼 정리하시면 돼요. 일준이, 상준이. 자, 요 지역인데 요 지역들의 의미는 다 어떤 지역이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그럼 사람 다니지도 않는데 공개공지 굳이 설치해서 제공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일준이, 상준이. 자, 이 지역에서 일정한 건물 건축할 때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시 위에 자, 다음의 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5,0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시설, 그 문화집회시설의 문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다음 종교시설의 종, 판매시설의 판, 운수시설의 운, 업무시설의 업, 숙박시설의 숙은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자, 일준이, 상준이 지역에서 자, 일정한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우리가 다중 이용 건축물. 자, 이렇게 불러요. 다중 이용 건축물. 자, 다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다중용 건물 첫 번째 요건. 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라고 그래요? 5,000제곱미터 이상. 자, 다중용 건물은 일단 5,000제곱미터 이상이요. 5,000 이상. 자, 6가지 정도입니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자, 앞글자 그대로 쭉 제가 써놨죠. 이거 뭐 별 수 없어요. 그냥 단수 남깁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문, 종, 판, 운, 업, 숙. 자, 이 6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이런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다중 이용 건물이다라고 하고요. 자, 문종, 반운, 업숙 이런 다중형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엔드요. 일준이, 상준이 지역에서 어떤 건물일 때 다중 이용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대지 면적의 최대 10%까지 공개공지 설치해서 일반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세요. 이제 두 번째 도로 나오죠. 도로. 자, 이 도로도 일반적인 도로 개념이 아니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한 도로 개념입니다. 즉 건축법령상의 도로의 개념이 되고요. 자, 일단 건축법령상의 도로란 의 보세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거기에 동그라미 1. 그럼 보행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죠. 또 자동차의 통행. 그래서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자, 너비가 4m 이상 거기에 동그라미 2. 너비 4m 이상. 그럼 일단 너비라는 말이 뭐예요? 너비라는 것은 넓이 면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폭이에요. 폭. 너비는 폭. 폭이 적어도 얼마 이상? 4m 이상. 그거를 우리 도로의 소요너비라고 그래요. 적어도 4m 이상 너비에. 자, 다음에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 도로 또는 예정도로 동그라미 3. 그럼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고요. 예정도로는 앞으로 도로가 될 곳을 예정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정도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번호 매겼죠. 그 세 가지 요건을 건축법령상 도로가 되게 한 실질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요건. 자,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려면은 일단 그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보행과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이 되고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법령상의 도로인데 자, 이런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서 플러스 자, 형식적인 요건을 또 갖춰야 돼요. 형식적인 요건, 절차가 있어야만 건축법령상의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적 요건이 그 밑에 박스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도로법이나 사도법, 국토법 등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고시에다가 동그라미 고시. 그럼 도로법 같은 법에서 여기는 도로입니다.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고시가 돼 있어야 돼요. 고시. 또는 동그라미 2번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할 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자 고자들 묶어가지고 허가권자라고 그래요.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공고에다가 동그라미. 공고한 도로. 자, 허가권자 건축허가 내줄 때 소방도로 같은 거 공고할 수가 있어요. 지정 공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공고하면은 역시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법에서 고시가 됐다든지, 또는 두 번째는 허가권자가 공고했다. 고시나 공고라는 절차가 있어야만 건축법령상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로의 요건, 실질적 요건 세 가지에다가 형식적 요건 고시나 공고. 그러니까 1, 2, 3, 4, 5 이 도로의 가지고 예전에 몇 번 물어봤어요. 시험에 잘 물어봤죠. 맨날 물어보는 거는 뭐야? 예정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틀려요. 예정도로 다 포함한다 그랬죠. 또 자, 법에서 고시가 된 것만 건축법상의 도로다. 틀려요. 고시하고 또 뭐가 있어도 돼요. 공고. 허가권자가 공고했을 때도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5가지 요건이요. 이 요건을 갖추는 것을 도로다라고 하고요. 자, 옆 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지금 봤더니 도로하고 건물 짓는 땅, 대지의 관계. 이게 결론이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 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2m 동그라미. 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접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접도 의무라고 그래요.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습이. 그럼 이 건물 짓는 땅 대지는 자, 이런 도로에 적어도 몇 메타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2m 이상. 자, 2m 이상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해요. 이거를 접도 의무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대지는 건물 짓는 땅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붙어 있어야 될까요? 접도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건물의 출입 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 확보를 위해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에 붙어 있어야 출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이 뭐가 돼요?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다라고 하는데, 이 맹지는 건물 지어봤자 출입을 할 수 없어요. 남의 땅 함부로 다니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맹지에는 당연히 건축허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뭐 건물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라. 접도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건물의 출입 확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 해석해 보면 자, 도로하고 안 붙어 있어도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주겠죠. 뭐 우리 지역권 같은 거 나중에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통행 지역권 같은 게 설정이 되면 남의 땅이라도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도 의무는 출입 확보 목적이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예외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출입 확보 목적. 그럼 원칙적인 접도 의무. 저 건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도로의 너비가 얼마 이상인 도로라고 그랬어요? 4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접도 의무라고 그래요. 다시 건물의 대지는 너비가 얼마 이상인 도로, 4m 이상인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야 된다.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원칙적인 접도 의무입니다. 그리고 접도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뭐를 위해서? 출입 확보를 위해서.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도 의무를 부과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건축선 나오죠. 자, 건축선에다가는 별표 칩니다. 이 대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건축선이 돼요. 건축선. 그래서 여기 건축선 이렇게 쓰는데,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선. 건축 한계선.
또는 여기까지만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건축 가능선 이렇게 표현하고요. 즉 건물 지을 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건축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은 원칙적으로는 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여기에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다 그 얘긴데 그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에 접해가지고 이제 대지가 있다 그래요. 그 대지에다가 건물 건축하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건축선이라는 게 원칙 어디 있다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 딱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인위적으로 땅에다가 선 긋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냥 법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 자 이렇게 건축선 넘어가고 건축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건축선 넘어가면 안 돼요. 건축선 넘어가서 건축하면은 처벌해 버려요. 건축허가 위반하고 똑같이 제일 세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건축선 두고 건물 지을 때 넘어가지 마라 규제하는데 왜 그럼 건축선에 의해서 규제할까요? 넘어가지 마라 하는 이유는 저 건물 이 건축선 넘으면은 바로 뭐가 돼요? 도로가 되죠. 그럼 이 건축선 이런 거 없으면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지을 때 조금이라도 도로 쪽으로 건물 튀어나오겠죠. 그럼 맞은편 대지 소유자도 참을 수 없다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도로가 건물로 인해서 잠식당해 버려요. 즉 야금야금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침식당하겠죠. 그래서 도로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건축선을 두고 건물 지을 때 절대 도로 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 한마디로 건축선 제도의 취지는 도로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 이거를 건축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디 있다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여기에 건축선을 두고 도로 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해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경우에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가지고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맨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요. 소요너비 미달도로 즉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일 때 자 여기서는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도로의 소요너비가 얼마였어요? 도로의 소요너비 4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m 미만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일 때는 이 소요너비 4m 확보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후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두 가지요.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어요. 양쪽이 대지일 때 이때는 소요너비 미달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후퇴시킨 선,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되고요. 자 반대편에 하천, 철도, 경사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다. 이때는 하천 등인 쪽 도로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딱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읽어보면은 별로 와닿는 거 없으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m 너비의 도로가 있습니다. 2m 도로가 있고요. 양쪽으로 대지가 접해 있어요. 자 1번 대지가 있고 2번 대지가 있고 자 2번 대지 예를 들어서 가로 10m, 세로 10m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면 자 2번 대지 100제곱미터인데 자 요 상태 그대로 건물 건축하고 싶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권자 허가 안 내줘요. 불허갑니다. 건축법 위반이요. 그럼 뭐에 위반했을까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접도 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요. 접도 의무 위반. 그럼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을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m 이상 접하고 있는데 왜 접도 의무 위반일까요? 자, 너비가 얼마 이상인 도로?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2m짜리 너비의 도로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대지든 2번 대지든 접도 의무 위반이라서 건축허가 안 내줘요.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은 이거 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에서는 소요너비 4m를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후퇴가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양쪽 대지다. 양쪽 대지일 때는 무슨 선이요? 중심선. 소요너비 미달도로
중심선 딱 그래요. 중심선 그려가지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씩. 그럼 소요너비가 4m, 거기에 2분의 1이면 2m씩. 자, 후퇴시킨 선. 자, 이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돼요. 건축선.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한쪽으로 얼마씩이 들어온 거예요? 1m씩이 후퇴가 된 거죠. 그래서 총 너비 4m 도로를 확보를 시켜주겠다. 그 취지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대지 한쪽으로 1m 건축선이 후퇴가 된 부분.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도로가 될 곳 예정 도로도 건축법에서는 다 도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건축선이 후퇴한 1m씩 후퇴한 부분 이거는 다 건축법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도로가 돼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당연히 죄입니다. 이제 대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도로에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대지의 면적 구하셔.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럼 2번 대지의 면적 10 곱하기 10, 100 다 나오는 거 아니죠? 자, 1m가 후퇴가 됐으니까 얼마가 돼요? 9 곱하기 10. 그래서 2번 대지의 면적은 90제곱미터다. 이거를 계산해 갖고 맞출 수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역시 2m짜리 너비의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3번 대지가 있어요. 3번 대지도 가로 10m, 세로 10m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반대편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천. 그러면은 소요노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인데 아까처럼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을 때는 중심선 그려갖고 공평하게 반씩 후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쪽만 대지죠. 반대편으로 이쪽으로는 도로가 후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대지다. 이때는 하천대 쪽 도로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입니다. 4m만큼을 후퇴한 선. 자, 이게 그대로 건축선이 돼요.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한쪽으로 얼마가 후퇴? 2m 후퇴시켜가지고 역시 4m 너비의 도로를 확보시켜주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2m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역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는 거죠. 도로에 편입돼 버려갖고 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3번 대지의 면적 구하셔. 자, 이게 우리 시험 22회 때 기출 문제야. 그럼 3번 대지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2m 빠지니까 8 곱하기 10. 그래서 3번 대지의 면적은 80제곱미터.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소요너비 4m 미만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는 소요너비를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후퇴가 되는데, 자, 양쪽 대지일 때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근데 이거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그럼 틀려요. 공식처럼 중심선 나오면 2분의 1. 그 다음에 한쪽만 대지. 이때는 반대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시킨 선을 건축선으로 해요. 그래서 중심선 2분의 1, 경계선 소요너비. 공식처럼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요너 미달도로에서는 건축선이 후퇴가 된 부분, 이 후퇴가 된 부분은 다 뭐가 된다고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빼버린다. 자, 그게 논점이죠.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축선. 자, 건축선이란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즉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건축 한계선. 넘어가선 안 되는 선을 건축선이다라고 하고요. 자,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어디 있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얘도 주의할 게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이러면 틀려요. 도로 보호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거기에 이제 건축선이 딱 있어요. 원칙인데. 자, 밑에 예외. 자,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다음과 같이 후퇴해서 지정된다. 즉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갖고 건축선이 지정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도로 양쪽 방향이 대지다. 양쪽이 대지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도로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얼마?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만큼 후퇴시킨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요. 그 밑에 보세요. 자, 한쪽만 대지라는 거죠.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이런 게 있고 한쪽만 대지. 이때는 경계선. 그 경사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그래서 저 그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그려갖고 보여드렸으니까 요 뭐 그닥 어려운 제도는 아니죠.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5절에 건물의 구조, 재료, 설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 구조 파트 여기서는 뭐 그닥 우리가 공부하고 그럴 논점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시험에서 물어봐도 자, 이 파트는 상당히 좀 지엽적인 거예요. 애울 게 엄청 많아요. 애울 게 엄청 많아갖고 그 애우는 거 다 못 외워요. 근데 시험에서 물어봤다. 그런 거는 뭐 외워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잘 찍으시는 부분이요. 그리고 자, 이 구조 재료 파트에서 우리가 볼 게, 자,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3번의 방화지구 안의 건물. 그럼 방화지구라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지구죠. 역시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중에 하나가 방화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방화지구는 건물 밀집적 같은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정하는 용도지구고요. 이런 방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축 제한에 관해서 건축법에 규정을 해요.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을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 내화 구조. 거의 동그라미.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자, 내화 구조라는 것은 화재 견디는 구조예요. 화재가 나도 쓰러지면 안 돼요. 무너지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구조를 내화 구조다라고 하고요. 이거 아주 쉽게 어떻게 물어볼까요?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은 방화 구조로 해야 된다. 틀려요. 방화 구조가 아니고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층. 자, 지하층에 해당하는 별표. 자, 지하층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구조고요.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물어보다시피 해요. 그럼 지하층 일단 의미부터 봐요. 동그라미 1번. 자,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일단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얘가 지하층의 의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봐요. 자,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라고 그래요. 지표면. 그러면 지하층이 되려면은 일단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자,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 그럼 요거는 이제 한 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층의 높이, 보통 우리가 높이는 h라고 쓰는 거죠. 이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인 층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곳이다. 요 한 층의 높이를 4m라고 가정해요. 그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되면? 2m 이상 되면은 지하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규정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자, 당연히 요 밑에 또 한 층이 더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전부가 지표면 아래에 있다. 당연히 뭐가 돼요? 지하층이 되죠. 그런데 자, 요 그림처럼 지표면 위아래 걸쳐 있는 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걸쳐 있는 층. 지표면 위아래 걸쳐 있는 층. 그럼 이런 층에서는 그 층 높이의 2분의 1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은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하층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표면 위아래 걸쳐 있는 층이 있을 때 그 층 높이의 얼마 이상만, 반 이상만 지하에 있으면 그거는 지하층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구조, 반 이상이 지하에 있으니까 이거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반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지하층. 그럼 반지하, 반지하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돼요. 반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인데, 자, 이런 반지하층도 지하층이 돼요. 그럼 이런 지하층에 닿으면은 두 가지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첫 번째, 지하층은 무조건 충수에서 제외입니다. 지하층은 건물 충수를 산정할 때 무조건 제외해요. 건물의 충수는 지상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63빌딩 있죠. 자, 63층 빌딩이다. 그럼 63층이라고 할 때는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하층은 몇 층이냐 뭐 따질 필요 없고 지상층이 63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서 제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면적에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용적률 몇 프로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자, 이거를 시험에서 아주 잘 물어봐요.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준다. 그러면 우리 국토법에서 용적률 쉽게 얘기하면은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뭐를 규제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충수를 규제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용적률은 건물의 충수를 직접적으로 규제해요. 그런데 저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으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칙과 예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원칙.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하는 게 원칙. 그런데 뭐를 계산할 때만 빼준다고요?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교재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 또 동그라미 3번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딱 끊으세요. 원칙인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용적률 계산할 때만 제외. 자, 그 정도 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6절에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개별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개별적으로 건물의 크기라든지 건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부분이다. 개별 건축 제한 한다고 그러고요. 일단 우리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것은 저 국토법에서 두 개 배운 거 있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건물의 크기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 우리 국토법에서 어디서 배웠을까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할 때 배웠죠. 건폐율, 용적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요. 그럼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거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면은 건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건대. 건폐율은 건대. 그럼 건축 면적을 규제 줄이면은 뭐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아니, 건폐율을 줄이면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건물의 건축 면적,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것을 건폐율. 그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연면적.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죠.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용적률이니까 용적률은 공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면 연대. 연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용적률을 줄여요. 규제하게 되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연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충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충수 같은 입체 크기 제한이 용적률. 그럼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 같은 입체 크기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다 해서 국토법에서 미리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 건폐율, 용적률 규정의 의 자체는 건축법에 둡니다.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고 이런 개념은 건축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특히 용적률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를 자주 물어봐요. 자주 물어봅니다. 거의 매년 물어보다시피 해요. 대표적인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개념은 건축법에서, 그리고 최대 한도는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법에서 미리 배웠고요. 그럼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계산하는데 일단은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자, 건축 면적이 뭐고 대지 면적이 뭐고 연면적이 뭐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밑에 건물의 크기 제한해 갖고 가로 1번 면적 산정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별표.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돼요. 면적과 높이, 충수 이런 것들 어떻게 산정할지 산정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면적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지 면적 있죠.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딱 끊으세요. 그럼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은 대지의 무슨 면적이다? 수평 투영 면적이다.
자, 어려운 말로 또 써 있죠. 수평 투영 면적.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평 면적, 평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영이라는 말은 위에서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투영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림자 영자예요. 그림자 영자. 그럼 우리 그림자는 수평으로 항상 지는 거죠. 수평으로.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평면적이다.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경사가 져 있는 땅이 있어요. 경사지가 있다. 그러면 경사지에도 건물은 반듯하게 건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이 건물을 건축한 땅의 면적, 즉 대지의 면적을 구하셔 하면은 대지 면적은 경사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수평 면적이요. 이 수평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수평 면적. 그럼 이 경사지의 면적하고 수평 면적하고 뭐가 더 넓어요? 이게 넓은 거죠. 경사지의 면적, 입체 면적이 더 넓은 건데 이런 입체 면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다 무슨 면적으로 가는 거냐? 수평 면적으로 구한다 그래요. 이유는 자,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땅 대지는 자, 뭐가 단위라고 그랬어요? 필지가 단위라고 그랬죠.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필지가 기준이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 필지에 관한 법, 지적법 있죠. 지적법에서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 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수평 지적 체계. 그러니까 면적도 무조건 무슨 면적밖에 안 나오는군요. 수평 면적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직 지적 체계가 발달이 안 돼갖고 입체 면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대지 면적이다 하여튼 면적이다 그러면 다 무슨 면적이라고요? 수평 면적, 수평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다 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대지 면적에서 빼주는 건데 자, 박스의 기역번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밑줄 소요너비 미달도로 모퉁이 대지는 필요 없어요.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즉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후퇴했을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자, 4m 미만인 소요너비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다. 자, 양쪽 대지일 때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 한쪽만 대지일 때는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시킨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그럼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어요.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 이게 한마디로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을 얘기해요. 이 건축선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건축선 후퇴한 부분은 다 뭐가 돼버리니까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 또 니은번 자, 대지의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포함이 됐다. 이때는 그 포함되는 면적은 역시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자, 의미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럼 대지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이 일대가 공원이라는 기반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됐어요.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그럼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공원을 무슨 시설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이 대지에서 지금 요만큼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편입이 됐죠. 나중에 이거 시설 사업 시행하면은 시행자가 요 땅 이거 뭐 해버려요?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수용해버리죠. 강제 취득 수용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시행자가 뺏어갈 거니까 이런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이 편입이 되면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은 수용당할 땅 처음부터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대지 면적에서 빼주는 거고 봤는데 첫 번째가 논점이요.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했을 때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 면적 쭉 나오죠. 자, 건축 면적 그거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